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대규모 단기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 쓴 이유와 부작용은 없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누적 금액은 117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 102조 9천억 원을 넘는 숫자입니다. 이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0억 원에 달했어요. 네네. 지금 연간 기준으로 일시 대출금과 이자의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급하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게 네.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 한은의 이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당장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네, 일시적으로만 네. 빌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제 마이너스 통장, 신용 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빌려서 이제 부족한 자금을 이제 메우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네. 이제 정부가 이제 117조 원을 빌리고 뭐 물론 갚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안 갚으면 큰일이잖아요. 이제 지난해 말 기준 이제 정부의 하는 일시 대출 잔액은 약 4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뭐 거의 뭐 단기 자금이라 다 갚긴 했지만 이 4조 원이라는 잔액 자체도 이게 역대급입니다. 이제 올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5조 1천억 원 이후에 지금 11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고요. 네. 지금 이 4조 남은 마통도 뭐 다음 달 20일까지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가 대규모로 이렇게 자금을 빌려 쓴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쓴 이유는 그만큼 이제 쓸 곳에 비해서 이제 거친 세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을 조달했다는 뜻입니다. 네.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했다는 뜻이죠.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 수입 492조 이제 5천억 원에서 총 지출 502조 9천억 원을 뺀 이제 통합 재정 수지가 지금 10조 4천억 원가량 적자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허리띠를 또 졸라맸고요. 또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해서 세금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한 번에 빌려다 쓰면 어떤 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정부가 이 마통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거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117조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렸다는 것인데 이게 정부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더 풀리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일시 차입금으로 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뭐 재정증권 이제 발행 절차 등이 이제 복잡하다는 이유로 통화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 차입금을 선택한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데 뭐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것이죠. 네. 한국은행도 이게 돈을 빌려주는 한국은행도 이제 과도한 정부의 마통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제 일시 차입금이란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이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 뭐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 는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 마통을 계속 쓰면 사실 돈이 계속 풀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돈을 풀었다가 또 빌리고 또 빌렸다가 풀고 빌렸다가 풀고 하면 습관성 예, 마통이죠. 그렇죠. 네. 이제 한은에서도 세수가 뭐 한 달 뒤에 들어와서 뭐 갚는다는데 지금 마통을 쓰겠다고 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하기가 뭐 상당히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한은 입장에서도 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관련 문제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짬짬이 은행 제재 착수. 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이른바 짬짬이 했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공정위는 최근에 이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이제 심사 보고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네네. 이 심사 보고서가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을 해요. 심사 보고서에는 지금 이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이제 짬짬이 담합을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은행들이 이제 물건별로 이 담보 인정 비율, LTV 등 이제 대출에 필요한 그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이제 설정되지 않도록 이제 담합을 펼쳤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실태가 이게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까?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이제 지시한 뒤에 본격화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제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이제 금융 분야는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이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이 지시 직후에 바로 또 은행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또 확보를 했고요. 공정위는 이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관계자들의 조사를 진행한 뒤에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이제 담보대출 거래 조건, 이 담합 행위가 무려 수년간 지속됐다. 뭐 이렇게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은행들이 은행들 담합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네. 되면 이제 은행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아까 그 공소장과 같은 심사 보고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대 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이제 검찰 고발 의견이 이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사실들이 이게 만약에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이제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공정위는 이제 4대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네. 은행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뭐 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정말 양파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도 네. 계속 나오네요. 네. 예, 공정위가 은행 외에도 조사에 나선 곳이 또 있다고요? 그 이번 이제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석유, 주류, 통신 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이제 민생 밀접 품목으로 정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부문별 경쟁 제한 요소를 이제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제 건별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통신 3사의 이제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그다음에 주류 도매 업체의 납품가 담합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돼지고기 가공업체 가격 담합 의혹, 그다음에 OTT 서비스 업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조사 결과 나오면 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최대 아파트 큰 손은 30대. 이 통계를 보면 작년 고금리 상황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섰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30대에서 아파트를 사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나 봅니다. 네, 지난해 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전 연령 중에서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30대로 전체 26.7%를 차지했어요. 4분의 1 조금 넘네요. 그렇죠. 네. 이는 이제 전국 기준 부동의 1위였던 4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네네. 지금 역대 30대 매입 비중으로도 가장 높은 것이고요. 40대는 그 다음으로 25.9%였습니다. 예. 지금 30대 이제 주택 수요자는 에코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고학력의 이제 아파트 선호의 어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30대로 네. 아파트 매수가 몰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에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이 또 늘어났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 대출이 상당히 늘어난 게 특징이었습니다. 예. 또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2030 세대 패닉 바잉
뭐 갭 투자 이런 게 많이 상당히 뭐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었는데 일부 이제 연끌족과 상대적으로 뭐 낮은 금리의 이제 정책 대출을 이제 받아서 네네.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30대 수요는 여전히 많았던 것으로 또 조사가 됐고요. 포모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 뒤처지기 싫은. 네. 그러니까 남들이 네. 집을 사서 그 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그 그러니까요. 공포감 때문에 사들이는 그런 네.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책 대출이 또 지원이 되니까 이때 다 하고 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았던 것 같고요. 아, 예. 특히 30대는 최근 이제 사회 현상이 된 빌라 전세 사기의 최대 피해자로 꼽힙니다. 그리고 뭐 청약을 하려고 해도 가점제 위주의 이제 새 아파트 청약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네네. 이 기존 아파트 매입 선호가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30대들이 사들인 아파트 네. 주로 어떤 지역에 많았습니까?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전국적으로 30대 비중이 가장 많이 이제 높았는데요. 네네. 서울의 30대 매입 비중은 이제 전체 연령 중에 한 33.1%였어요. 2021년과 2022년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전 연령 중에서 가장 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27.2%, 대구 28.5%, 인천 26.9%, 세종 31.9% 등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30대뿐만 아니라 50대들도 아파트 매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는 30대와 함께 경제력이 있는 50대 매입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지난해 전국 아파트 50대 매입 비중은 21.5%로 조사 이래 최대였어요. 반면 2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은 4.5%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네네. 사실 20대가 아파트를 사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 3년 전에 이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20대 연끌족들이 이제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이제 큰 피해를 본 뒤에 이제 주택 매수에 신중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